자, 안녕. 2강이니까 편하게 그냥 안녕했어. 자, 오늘 2강 수업의 제목은 그죠? 우리 국어의 훈련 2강 수업, 비문학 2강 수업의 제목은 비문학 지문의 출제 원칙이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저번 시간에 한 얘기가 이 세상에 쓰여지는 모든 글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글이지, 바로 뭐야, 그지? 수능 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수준까지만 좀 알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궁금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야. 바로 비문학 지문을 도대체 누가 출제하고 있냐는 거죠. 비문학 지문의 출제자가 누구냐는 거야. 우리는 비문학 지문 누가 출제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어 과목이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출제하겠죠. 그죠?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실은 뭐야? 삐 틀렸어. 그럼 뭐가? 누가 출제한다는 얘기야. 자, 봐봐. 문학도 비문학도 수능 수준의 글들은 다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들이 출제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비문학은 어떤 글의 장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봐봐. 비문학 글은 장르가 우선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인문을 얘기해. 인문. 그러면 인문에는 어떤 글들이 쓰여질까? 인문 글들은. 그죠? 뭐 역사. 역사는 그나마 쉬운 거.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야? 특히 철학. 그죠? 그 외에 뭐 심리학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인문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사회 있어. 그지? 사회 지문은 그럼 뭐가 출제될까? 사회 지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경제. 하여튼 숫자 나오면 되게 싫어해. 특히 문과 애들.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뭐 복지. 그지? 언론, 법도 꽤나 어렵습니다. 행정 등등등등 출제된단 말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과학. 그죠? 과학은 뭐가 출제되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야. 물화생지. 그죠? 물, 화, 생, 지. 그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딴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기술. 기술은 있잖아.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든지 될 수 있어. 뭐든지. 그지? 뭐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카메라가 선생님 찍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찍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배가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배가 왔다 갔다 하게? 비행기는 어떻게 날게? 그에부터 여기 형광등이 있거든? 형광등이 어떻게 빛을 내게? 이딴 것들.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는 게 기술이야. 그죠? 그 다음에 예술. 그죠? 그럼 예술의 종류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 미술도 있고, 대표적으로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수능에 기출된 것 중에 만화도 나온 적 있어. 만화도. 거의 틀린 애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일 쉬웠던 예술 지문이죠. 이렇게 5개의 분야가 출제가 된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러면 비문학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의 권위자들이 출제를 하는 거야. 국어 선생님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지. 이해돼요? 물론 이 분야의 권위자들, 즉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지문들을 직접 씁니다. 직접 써야 돼요. 직접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철학과 관련된 책으로 예를 들어서 뭐 후설의 현상학과 관련된 글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후설의 현상학과 관련된 책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만 해도 두께가 이 정도는 됩니다. 뻥 아니야. 선생님 읽어봐서 알아.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험장에다 낼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부분, 그 책의 한 부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딱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의 두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전, 즉 백과사전 같은 글이 아니라면
그 두꺼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부분들로 이루어진 큰 주제의 한 부분만 떼오게 되면 그 글은 완결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딱 꿰뚫고 있는 권위자가 자, 수능 글은 몇 문단이고 글자 수는 몇 자 정도를 써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좀 어떨까? 대학생들 상대로 혹은 일반인들 상대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어렵겠죠. 그럼 그 어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쉽게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같이 서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쉽게 바꿔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게 글을 다시 써낸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학원 강사가 문제 낼 리도 없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지문을 출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이유는 대학교 권위자들만이 수능 지문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고등학교 선생님들 능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말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글들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글을 쓸 때는 그 선생님들이 문제집을 만들고 특히 대표적으로 그저 듀운 EBS 문제집을 출제할 때는 그 선생님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뒤적뒤적 해서 책을 읽고 본인 나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의 질문을 완성해내는데 가끔씩은 선생님은 내가 읽었던 책에서 그냥 한 부분을 완전히 따온 것도 많이 발견했어. 그냥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잘라서 집어넣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글과는 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분리가 된 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EBS 글은 약간 그러니까 EBS 글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시중에 나오는 다른 창작 문제집들보다는 품질이 분명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들보다는 확실히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 이거는 경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갭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건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출제자의 어떤 그 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중 문제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무슨 문제는? 기출문제는. 특히 평가원 기출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지? 바로 뭐야? 기출지문에 대한 얘기야. 가령 우리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나한테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 가령 EBS가 뭐 70%가 반영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 만약에 EBS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기출지문을 공부하는 방법과 반대로 기출지문이 아니라 EBS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EBS 버리겠습니다. 그 문제집의 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글들이라니까. 글의 수준이 다른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지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기출지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비문학 지문의 출제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출제 원리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압축하고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선생님은 문제 출제 안 해봤어. 열심히 분석만 해본 거지. 자, 첫 번째,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출제한다고 나와 있어. 물론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이제 갓 고등학교 들어온 1학년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생, 삼수생, N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출제해. 근데 내 경험상 고등학교 3학년 거를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풀려도 이해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충분히 이렇게 글을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 방법. 제대로 읽는 방법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죠? 하려는 말이 뭐지? 이것만 생각해서 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대로 읽는다고 했어. 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출제해. 여기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누구나 아는 글이 출제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학지문인데 나중에 과학지문 얘기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과학지문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봐봐. 첫 문단에서 전체 주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제시가 돼.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진짜 주제에 대한 내용이 막 서술되기 시작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본 원리는 반드시 교과서에서 가져오더라라는 거야. 교과서에서. 그래서 문과애들의 경우에는 가끔씩 못 본 것도 있지만 실은 문과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 AB형 나올 때는 문과애들은 공부 안 했던 이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통합됐기 때문에 과학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원리는 문과애들도 다 배운 기본 원리를 제시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요 부분, 여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요 부분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딱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만 잡고 요 부분까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하면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빨리 읽겠다는 생각이 그냥 막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이거 잘 생각해보면요, 이거 다 교과서에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선생님이 다 찾아봐. 교과서가 다 있거든, 과학 교과서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글을 읽는 방식으로 도전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세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처음과 끝이 완벽한 지문을 출제한다라는 내용이야. 아까 했던 얘기랑 겹치는데 말했죠? 글이라고 하는 거, 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두꺼운 책이 한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한다니까. 근데 그 글을 어떤 한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서는 처음과 끝이 완벽한 글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바로 우리 전 시간에 어떤 내용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그걸 원리를 응용한 거야.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첫 문단에 글 전체의 주제가 제시됐는데 생성기원에 따라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 분명히. 근데 그 다음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라고 보니까 기역이 짧게 나오고 니은이 좀 많이 나왔어. 그리고 우리 교재상에서는 끊어졌는데 그 다음 내용은 당연히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디귿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시작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끝맺어 가고 있는지를 잘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비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능력이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자, 앞에서 1번과 2번에서 했던 얘기랑 또 크게 차이가 없어. 지식이나 암기가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중시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수학 능력 시험은 있잖아. 암기 능력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 전에 있던 시험은 학력 평가였거든. 근데 수학 능력 시험은 이름 자체가 닦을 숫자 들어가. 그래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지. 너희들이 학력 평가처럼 너희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너희들의 학력을 평가하겠다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아까도 또 비슷한 예를 또 들어본다면 이래. 봐봐. 아까 전체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기본 원리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이 제시가 된다고 했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과정의 서술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써. 실험 과정 혹은 어떠한 물체가 어떤 재료가 실험의 재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의 과정.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원유를 증류탑에서 할 때 증류시킬 때 첫 단계에서는 어떤 원유가 나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게 나오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고 막 5번, 6 이렇게 단계별로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돼. 그러면 이 과정의 서술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할 말이 많다는 거야. 즉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져.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걸 여러 번 얘기해도 참 이게 사람 안 바뀌는데, 내가 이런 것들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라고 해. 선생님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읽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읽고 2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선생님 어떡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맛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게? 정말 나도 그래 이 바보야. 야, 이거 읽고 이거 읽었을 때 이게 기억나는 친구, 심지어는 이거 읽고 이거 읽었을 때 이게 기억나는 친구는 그거 진짜 머리 좋은 애고, 그런 애는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100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1명 있으면 다행인 수준이야. 그 정도의 수준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내는, 지문을 출제하는 그죠? 출제자분들은 이걸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는 걸까, 모르고 내는 걸까? 당연하게도 알고 내는 거야. 알고 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거 읽고 이거 읽었을 때 이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기억해? 그럼 머리 자체가 좋아지고 암기력 자체가 뛰어나진다는 건데 그건 연습한다고 나아지지 않아. 애초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제시하는 거야. 그냥 여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까로 얘기를 들자면 여기는 기억에 대한 얘기 했다, 이거는 니은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거는 디귿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 표시해.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대한 걸 물어보면 바로 여기로 갈 수 있게 표시만 해놔. 그리고 다시 보면서 풀어야 돼. 안 보고 뭐 어떻게 풀어? 선생님이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항상 만점이었어요. 항상 만점이었어요. 자랑인데 자랑이야 진짜. 모의고사를 우리 때는 너희들 때보다 더 자주 봤거든. 근데 항상 국어는 공부 안 해도 만점이었어.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나는 다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수학 공부하고 그럴 때 나는 공부를 안 했거든. 그리고 뭐만 했냐? 책 읽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가 굳이 뭐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게 뭐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글을 읽다 보니까 생긴 능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이거야. 뭐냐면, 그런 나라고 하더라도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던 경험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거지. 뭐냐? 이미 알고 있는 글이 나올 때야.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글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내 장담컨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야. 머리로 생각하지 마. 니들 머리를 믿지 말라고. 너희들 머리 그다지 좋지 않아. 이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좋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은 항상 손이 해야 돼. 공부는 뭐가 하는 거야? 손이 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거짓말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야. 왜냐면 인간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는 데는, 그죠? 네 발을 쓰지 않고 두 다리로 일어서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부터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짜로 두 손을 사용하는 건 되게 중요해.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손 묶어놓고 고등학교 3학년한테도 손 묶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의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를 풀어봐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머리로 푸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 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친구들은 마치 수학으로 치면 그거는 펜 안 들고 문제를 눈으로 풀겠다고 하는 각오라 별로 다를 게 없어. 근데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 그러지 말라고. 문단마다 빨리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 정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거지. 백날 눈으로 쳐다봐봐. 절대 안 돼.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은 뭐 따로 있어요 라고 해. 그러면 뭐 선생님이 이제부터 수업할 때마다 정리를 해 나갈 거란 말이지. 그거 보고 배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정리 방법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실은. 그래서 나는 그걸 되도록이면 추천합니다. 근데 굳이 그런데 머리 쓰기 싫으면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와 주셔도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정리 방법도 마찬가지 나만의 특별한 건 없어요.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아무리 어려운 글도, 나의 지론이 아무리 어려운 글도 기본으로만 돌아가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풀이에 아주 약간의 요령이 필요할 뿐이야. 물론 그 문제풀이에 아주 약간의 요령 선생님이 그것 가르쳐 줄게.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선은 비문학 지문의 출제 원칙 이해를 했으면 아까 했던 얘기 있죠. EBS 글과 수능 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EBS 글로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1, 2학년 때 난 진짜 그런 선생님도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EBS 비문학 지문 풀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문학은 상관없어. 문학은 되게 좋은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EBS 의미 없습니다. 근데 1, 2학년 때부터 그걸 풀리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그것이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면 풀어볼 가치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들이대겠습니다. 증거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보다 더한 증거도 많은데 그냥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의 증거를 실제 EBS에 출제된 지문과 우리가 읽으려는 글에,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 출제된 지문이 연계글이라고 평가원에서 밝혔지만 실은 아무 연계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보자는 거지.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바로 기출지문에 중심을 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17년 EBS 수능 특강 지문입니다. 17학년도니까 작년에 출제된 거고, 자, 봅시다. 과학과 종교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이치는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세계관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의 설명은 과학적이라고 하나 종교의 설명은 반드시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많은 과학 철학자는 과학의 설명과 종교의 설명의 차이를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는데 포포와 쿤의 논쟁은 과학적 태도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봐봐. 첫 문단에서 글 전체의 주제를 잡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즉, 글 전체의 주제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 작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 자, 이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거야. 아직까지 습관상.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봐?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려는 말은 뭐지? 즉, 이 글을 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봐. 됐어요? 그러면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 이거지. 포포와 쿤의 논쟁은 과학적 태도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자, 봐봐. 수능 글은 바로 앞에서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했지? 완벽하다고 했지. 그러면 첫 문단에서부터 포포와 쿤의 논쟁이 과학적 태도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당연히 뭐야? 그렇지! 포포와 쿤의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는 글이야. 다시 누구와 누구? 포포라는 사람과 쿤이라는 사람. 그죠? 기출지문에 진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20세기 과학 철학사의 가장 위대한 거두들이죠.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봅시다. 포포는 자신의 이론을 엄격하게 시험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태도라고 보고 반증주의 철학을 이론을 세웠다. 그가 말하는 반증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예측을 했는데 관측이나 실험을 해보니 결과가 예측과 달리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론이 반증된 것이다. 포포는 이렇게 간단하고도 피할 수 없이 보이는 반증의 논리를 과학의 가장 기본으로 보았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확실히 배우는 방법은 반증뿐이라고 정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 문단, 이거 한 문단이거든? 이 문단은 누구에 대한 얘기지? 자, 다시 글 전체의 주제가 뭐였죠? 포포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한 이야기? 서로 논쟁한 이야기였지. 근데 두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포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뭘까? 바로 첫 문장이겠죠. 포포는 자신의 이론을 엄격하게 실험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태도라고 보고 반증주의 철학을 이루어냈다. 근데 모르는 말 나왔네? 반증주의가 뭐지?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뭘까? 반증주의에 대한 설명. 그지? 근데 이 반증주의에 대한 설명까지는 글 읽으면서 이해됐으면 되고 안 됐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란 얘기지. 아까 했던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았다면 글 잘 읽은 거야. 나머지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보면 모른다면 그때 돌아가서 문제 풀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포포에 대한 얘기 나왔죠?
만약에 포포에 대한 얘기가 더 남은 게 있다면 그 남은 게 나오겠지만 더 남은 게 없다면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일까? 당연하게도 쿤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지. 그러면 포포가 나올까? 쿤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해도 앞으로 나올 관측이나 실험을 결과도 이론을 만족시키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포는 확실한 것은 반증밖에 없으며 반증을 통해 잘못된 이론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 진보하는 기본 형식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아, 여전히 뭐에 대한 얘기하는구나? 포포에 대한 얘기하는구나. 머릿속에 해서 포포에 대한 얘기. 그럼 이제 쿤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나올까?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그 다음 그리하여 포포는 또 포포야. 와, 더럽게 길어요. 수능에 이런 건 안 나와. 아, 맞다. 작년부터 좀 길어진 지문이 나오고 있지. 그거는 이제 맨 나중 시간에 길어진 지문을 어떻게 풀어낼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요. 그리하여 포포는 과학은 끝없는 추측과 반증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과학적 태도란 곧 비판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포포에 따르면 종교나 정신분석,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은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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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래서 포포는 비판은 이성적 사고의 피화사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길다. 언제 쿤 나오냐? 그죠?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쿤은 이제 쿤에 대한 얘기 나오구나. 아, 그러면 포포랑 쿤이랑 뭐 했다고 했지? 논쟁했다고 했지? 아, 그럼 얘들은 서로 어떤 얘기를 하겠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 그지? 대조되는 얘기겠죠? 그럼 대조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글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뭘까를 쫙 읽으면서 보면 됩니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과학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과학의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나와요. 아까 포포는요. 그 기존의 이론이 틀린 점을 밝히려고 노력하면서 과학이 뭐 한다고 그랬지? 발전한다고 했는데 쿤은 그런 거 아니래. 뭐냐? 그 기존의 것, 그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기존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래 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엄청 길어요.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얘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했다고 쿤은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냥 빨리 쿤은 설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계속 뭐에 대한 얘기야? 쿤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죠? 불친절한 글, 즉 이해하기 어려운 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글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포포와 쿤의 대립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지. 꽤 까다로운 작업이야. 근데 좀 친절한 글은요. 그 대립점까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 그는 쿤은 강조했다. 쿤에 따르면 뭐뭐해서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해야 된다. 그 다음 그러나 쿤은 포포의 방식으로는 기본적 동의하에서 의지를 모아서 같은 주제를 같은 식으로 연구하는 전문적 과학 활동이 생겨날 수 없다고 하면서 비판적 논의를 정지해야 비로소 과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당시 포포와 쿤의 논쟁은 확실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이들 사이의 논쟁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본질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크게 정리를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절한 글에 해당되지는 않겠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포와 쿤의 내용을 읽고 그것들의 차이점 정리해 낼 줄 알아야 되는 글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그때 돌아가서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지금 이 글이요. EBS에서 출제된 지문이야. EBS에서 출제된 지문. 근데 자,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이거네. 포포는 반증주의 이론을 내세웠고 쿤은 뭐 패러다임 이론을 내세웠는데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다? 대립되는 관계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EBS 지문이 어떻게 수능에서 연계됐는지를 한번 보는 거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2017학년도 기출지문입니다. 자, 볼게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는 포포. 내가 EBS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포포 나왔어. 안타깝지만 포포는 4년 전인가 5년 전 수능에도 이미 한번 나왔고요. 그 사이에도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EBS 공부 안 해도 공부한 놈들은 알고 있는 거야. 자, 보면 봐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어. 아마 같은 편인가 보지? 얘는 같은 편이야. 그중 과학적 지식은 아까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가설이라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포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했어. 자, 그러면 첫 문단에서 뭐에 얘기를 하고 있죠? 포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대로 글을 읽는 친구라면요, 이 글의 주제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잡는 게 맞아.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 언제 포포에 대한 얘기가 더 어떻게 나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하지만 콰이는 이라고 시작해. 이게 뭐야? 나는 EBS에서 포포와 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느닷없이 콰인 등장하고 있죠. 그럼 우린 또 기대하죠. 일만의 기대. 뭐야? 콰인이란 사람과 쿤이란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과잉쿤? 비슷한데? 착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주장도 꽤 많이 달라요. 자,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나와요. 아까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은 누구야? 그 사람들이었죠. 앞에 사람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왜 그러냐면, 여기 왜 그러냐면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가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설도 있어야 되고 기존의 지식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야지만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대. 그 다음,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론은 딱 틀렸다는 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 중에 뭐 때문에 틀렸는지 파악하긴 힘들다는 거죠.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해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앞에 한 문단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문단은 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나까지 헷갈린다. 쿤이 아니라 콰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콰인의 무엇에 대한 얘기? 총체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됐죠? 총체주의가 뭔지는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 글은. 더 가볼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또 포포가 나왔잖아. 이게 포포하고 콰인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구나. 쿤이 아니라. 근데 누구 중심이다? 총체주의 중심입니다. 더 가볼게요.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면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이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더 가볼게요. 그래서 그런데 뭐뭐뭐 하는 이유는 뭐뭐뭐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걸 보장하지 못해서 독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가 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더 설명.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면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연에 빠진다. 따라서 결론이죠.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자, 지금 뭐 읽고 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중간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됐다면
거기서 두뇌 활동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투덜대지 마시고요. 뭐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하면 돼. 뭐 얘기하고 있지. 아, 이거는 화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포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고 있구나?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과정은 다 반박하는 과정이구나. 됐죠? 그 다음 화인은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그러면서 계속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렇지? 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화인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쭉 또 화인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뭐? 화인의 뭐? 총체주의에 대한 얘기가. 그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앞으로 우리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제공하는 자료예요. EBS 지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을 토대로 한 실제 수능 지문이 나오고 있어. 근데 정리하자면 EBS 지문 같은 경우에는 포포라고 하는 사람과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대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포포라는 사람과 화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누구 중심으로? 화인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어. 이거는 EBS 지문을 읽은 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이거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게 글이 구성되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EBS 문제 안 풀었다고 해서 수능 문제 못 풀게 문제를 내지는 않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게 바로 영어 지문들이지. 영어는 그래가지고 좀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잖아.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켰단 말이지. 국어에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계속 강조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를 범치 말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 적어도 문학은 아닙니다. 문학은 EBS 문제들 진짜 괜찮아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 중심으로? 그렇지. 기출지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지? 다시 맨 앞으로 넘어가서 비문학 기출지문의 원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비문학 기출지문의 원리 첫 번째 뭐였어? 그죠?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출제한다는 점. 두 번째 뭐였어? 처음과 끝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점.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항상 뭐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야? 전체 주제라는 큰 틀 안에서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죠. 비록 예측이 틀린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 왜? 예측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측이 틀린 것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내용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바로 처음과 끝이 다 갖추어진 글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잊어버리면 안 돼. 글을 읽으면서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글을 읽으면서 머리에 쏙쏙쏙 들어가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자학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도 문제 풀 때 절대 한 번 읽고 쏙쏙쏙 머릿속에 들어가는 경우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온다던데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왜 너가 그러냐고. 너는 안 그러잖아.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그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지. 여기서 내가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안 돼. 이런 걸 왜 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영원히 국어는 어렵게만 느껴질 겁니다. 우리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어렵게 느껴지는 비문학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득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나는 생각해. 물론 지금 10강 강의만 듣고 여기 나오는 문제만 풀고 1등급 100점? 쉽지 않지. 하지만 이 10강 강의를 다 끝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내가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는구나. 그렇다면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만 여러분들이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본다. 알았지?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문제 유형별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기본적인 문제 풀이 유형도 말이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란 거 하나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 수고했어요.